발사 3초 전. 둘, 하나 발사. 그 순간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KF-21 날개 아래에서 거대한 괴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불꽃을 뿜어댔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재래식 무기 현무5 ALBM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해냈다. 그때가 말복이 지난 무더운 여름 새벽 2시 14분,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동북아 전체를 뒤흔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3비행단 소속 조명수 중령입니다. 그날 그 무서운 무기를 하늘에서 지켜본 공군 조종사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반도 주변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마치 거대한 체스판에서 북한, 중국, 미국 3명의 고수가 동시에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밤중에 몰래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경북도 산속에서도 큼직한 트럭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정찰위성이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TEL이었어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 큰일 날 작정인가 보다. 작전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게다가 김정은이 직접 군 간부들을 소집해서 뭔가 중대한 얘기를 나눈다는 첩보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도 갑자기 바다에서 큰 소동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동중국해에 항공모함 산둥함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함대를 보낸 겁니다. 일본 센카쿠 제도 근처까지 와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괌에서 비원비 폭격기들이 우르르 날아올랐고 일본에 있는 F-35 전투기들도 순찰을 시작했어요. 태평양에 떠있던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반도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북한, 중국, 미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한반도 주변 바다와 하늘이 무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한국군만의 특별한 비밀무기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F-21 ALBM 편대였습니다. ALBM이 뭐냐고요? 에어런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즉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투기에서 쏘는 초대형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게 바로 현무5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를 가진 괴물 미사일 말이에요. 와, 이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무기네. 처음 이 시스템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KF-21 보라매라는 최신형 전투기, 날개 아래에 현무5라는 거대한 미사일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무기의 존재는 극비 중의 극비였어요. 북한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고 심지어 일본도 정확한 성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가진 숨겨진 카드였어요. 강릉 기지에서는 특별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KF-21 2대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전투기 아래에는 수정된 현무5 ALBM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원래 지상에서 쏘는 거대한 미사일을 항공기용으로 개조한 특별 버전이었습니다. 새 나라가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네 번째 플레이어로 참가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현무5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미사일의 별명이 왜 지옥에서 온 망치인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기본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최대 사거리가 3000km예요. 서울에서 쏘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탄두 무게는 8톤에서 9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승용차 8대를 한꺼번에 들어올리는 무게예요. 이런 걸 어떻게 전투기에 달아?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진들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F-21의 파일런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이 괴물 미사일을 달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공중발사 버전은 원래보다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했어요. 고도 1만 미터에서 발사하니까 사거리도 훨씬 늘어났고요. 중국 해안까지도 단숨에 날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무5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벙커버스터 능력이거든요. 이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상해보세요. 먼저 외기권까지 올라가요. 고도 1000km까지. 그 다음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목표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무서운 순간이에요. 낙하하면서 계속 가속해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가 돼요.
초속 3,000m,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꽂히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운동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럼 정말 뭐든지 뚫고 들어가겠네? 맞아요. 콘크리트 벽이 100m 두께여도 우습게 뚫고 들어가요. 100m라면 30층 아파트를 위해서 아래로 관통하는 것과 같아요. 강철 문이 있어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요. 북한이 김정은을 위해 만든 특별한 지하 벙커가 있어요. 평양 지하 200m 깊이에 있다고 하는데 현무5한테는 그냥 얕은 구멍일 뿐이에요. 한 방에 뚫고 들어가서 모든 걸 박살내버릴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똑똑하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회피기동을 해요. 적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면 갑자기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몸을 비틀면서 말이에요. 미사일이 춤을 춘다고? 네, 정말 그래요. 시험 영상을 보면 현무5가 공중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가짜 표적들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적들이 쏜 요격 미사일은 모두 빗나가고 현무5만 정확히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능력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더욱 당황한 거예요. 자신들의 방공망으로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KF-21에서 발사하면 더욱 무섭습니다. 전투기는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고 숨겨진 기지에서도 날아올 수 있어요. 적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네. 미군 장성들도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존의 모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혁신적인 무기라고 했거든요. 특히 정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CP 3m라는 건 축구 골대만한 범위에 정확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이 숨어있는 방 하나만 골라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우리 편대는 8기의 KF-21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각각 현무5 ALBM 한 발씩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단 8발로 북한의 모든 핵심 시설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북한이 지하에 숨겨놓은 핵무기 저장고, 미사일 공장, 지휘부 벙커들 말이에요. 이 모든 게 현무5 앞에서는 그냥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김정은도 맘 편히 잠 못 자겠네. 동료들이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하늘에서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존재를 안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날 새벽 이 무서운 무기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북한 놈들이 정말 교활했어요. TEL이라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완전히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양 북쪽 산속으로 쏙 들어가서는 이곳저곳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았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가짜 목표물들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성이에요. 아리랑 5호, 아리랑 6호가 44시간 내내 북한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미군의 KH-11 정찰위성까지 합류해서 완벽한 감시망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가 핵심이었어요. 열이 보이면 진짜, 안 보이면 가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려면 연료를 주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열 패턴이 나타나요. 이걸 위성이 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숨어 있어도 열화상으로는 다 보인다고요. 새벽 2시 5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발견했습니다. 평양 북쪽 280km 지점에서 강한 열신호 포착. 정찰위성 담당관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산간, 계곡 사이에 거대한 TEL이 보였어요. 그 위에는 북한의 최신형 ICBM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거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놈이야. 만약 발사되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기였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서해에서 중국 함대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거예요. 산둥함에서 제-25 함재기들이 갑판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이중위기네. 북한은 미사일로 위협하고 중국은 함대로 압박하고 한 번에 두 곳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ALBM이 있었어요. 합참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KF-21편대를 둘로 나눠서 동시 작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독수리1은 북한, 독수리2는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동시에 두 곳을 때린다고? 네, 맞아요. 이게 ALBM의 진짜 장점이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고 예측 불가능해요. 적들이 미처 반응하기 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새벽 2시 11분, 괌에서 E3 조기경보기가 날아왔어요. 우리 KF-21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첨단 감시망과 우리의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연결된 거예요. 독수리원과 독수리2가 각각 목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김태훈 소령과 박지은, 소령이 조종하는 KF-21이었습니다. 둘 다 ALBM 운용 전문가들이었어요. 표적까지 거리 250km, 현무5 발사 준비 완료. 독수리원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북한 TEL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독수리2도 준비 완료를 알려왔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현무5 ALBM이 실제로 사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테니까요. 성공하면 새로운 억제력을 증명하는 거고 실패하면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발사 2시 14분 독수리원이 현무5를 발사했습니다. KF-21 날개 아래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분리되면서 1차 추진체에 점화됐어요. 순간 하늘에 거대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현무5가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마하 3, 마하 5, 마하 7 계속 가속하면서 외기권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정말 짜릿했어요. 1분 후 독수리2도 발사했습니다. 중국 함대를 향한 경고 사격이었어요. 물론 직접 맞추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 코앞에서 현무5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목표까지 3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북한 TEL 주변에서는 급히 대피하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위성으로 현무5의 낙하를 추적하고 있던 그들도 이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때 현무5의 회피기동 능력이 발휘됐어요. 북한이 요격 미사일을 쏘려고 했지만 현무5가 갑자기 좌우로 움직이면서 피해버린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목표로 돌진했습니다. 2시 20분 드디어 착탄. 평양 북쪽 산속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비록 연습용 탄두였지만 운동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서해에서도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북한과 중국이 현무5의 진짜 위력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새벽 2시 9분부터 2시 20분까지 단 11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온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2시 9분 마이너스 작전실에서 최종 목표가 정해졌어요. 독수리원은 북한 TEL을 향해, 독수리2는 중국 함대 쪽으로. 물론 진짜 공격이 아니라 무력 시연이었지만 받는 쪽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훈 소령과 박지은, 소령이 조종하는 KF-21 2대.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조종사들이에요. 현무5 ALBM 운용 훈련을 수백 시간 받은 전문가들이었거든요. 목표 확인, 발사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긴장됐어요. 이런 큰 작전인데도 전혀 떨리지 않는 모습이 정말 프로답더라고요. 2시 11분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비행기가 나타났어요. 미군의 E3 센트리 조기경보기였습니다. 괌에서 급히 날아온 거예요. 우와, 저게 그 유명한 레이더 괴물이구나. E3는 정말 신기한 비행기예요. 등에 거대한 원반을 달고 다니면서 반경 400km 내 모든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 KF-21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국의 첨단 감시망과 우리의 타격 능력이 완벽하게 합쳐진 거예요. 마치 거대한 로봇의 눈과 팔이 연결된 것처럼요. 2시 12분 북한 TEL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미사일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쏠 작정이네.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평양에서 실제 발사 명령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동시에 중국 함대도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산둥함 갑판에서 J-15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2시 13분 드디어 최고 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작전명 천둥벼락, 즉시 실행.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승인한 작전이었어요. 이 순간 우리는 세계 최초로 ALBM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시 14분 독수리원이 움직였어요. 현무5 발사. KF-21 아래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간 하늘이 밝아졌어요. 1차 추진체에 불이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무5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마하 3, 4, 5.
점점 빨라지면서 외기권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목표까지는 약 5분. 북한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사일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목표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가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면서 회피기동까지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춤추면서 떨어지네. 현무5가 좌우로 지그재그 움직이면서 북한의 요격 시도를 모두 피해버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2시 15분 독수리2도 발사했어요. 중국 함대에서 50km 떨어진 바다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경고용 공격이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실제 공격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중국 함대에서 급히 대공미사일을 준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현무5의 종말 속도는 너무 빨라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2시 19분 첫 번째 폭발, 북한 TEL 근처에서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현무5가 목표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정확히 떨어진 거예요. 모의탄이었지만 운동에너지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산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근처에 있던 북한군들이 모두 쓰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실제 탄두였다면 반경 1km가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2시 20분 두 번째 폭발. 서해에서도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중국 구축함 승조원들이 갑판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배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파였어요. 맙소사, 저런 무기가 있었다니. 중국 함장이 급히 본국에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려왔어요. 그들도 한국이 이런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북한은 즉시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고 중국 함대는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발의 시험만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현무5의 정확도였어요. 목표에서 고작 3m밖에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면 김정은이 숨어있는 방 하나만 콕 집어서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11분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현무5가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중국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현무5가 서해에 떨어지자마자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호랑이인 줄 알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진짜 호랑이로 변한 것을 본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바다에 있던 산둥함이었어요. 불과 15분 만에 전속 후진. 을 외치며 꽁무니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저 큰 배가 왜 갑자기 도망가지?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우리를 위협하던 거대한 항공모함이 갑자기 겁쟁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호위함들과 잠수함들도 일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웃겼어요. 거대한 함대가 뒤뚱뒤뚱 도망가는 모습이 마치 만화 같았거든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늑대 같았는데 갑자기 겁먹은 양떼가 된 거예요. 새벽 3시 정각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 따졌는데 목소리 톤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지역 평화를 해친다. 이렇게 말했지만 평소 중국이 보여주던 그 거만한 어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신중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무기를 보고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더 재미있는 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중국 지도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나타난 거거든요.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ALBM에 대비한 새로운 방공망을 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마하 10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지? 중국 방공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현무5처럼 빠르고 회피기동까지 하는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오후 5시 중국에서 또 다른 성명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야 한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어요.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던 어조가 갑자기 온순해진 거예요.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셈이었습니다. 가장 웃긴 건 중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더니 몇 시간 후에는 지역 정세 안정화 노력이라고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아까랑 말이 다른데?
중국도 현무5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후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예요. 더 이상 함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중국 해군 내부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동중국해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ALBM 사정거리를 피해서 작전하려면 그들이 새로 만든 해상작전 지도를 보면 한국 연안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안전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실상 한국 근처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군 수뇌부들을 불러 모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한국의 새로운 무기체계 때문에 전체 군사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회의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나? 중국 지도부도 이제서야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군사 강국으로 말이에요. 저녁 무렵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중국 항모 전단이 동중국해 한가운데까지 완전히 후퇴한 거예요. 한국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말이에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리 코앞까지 와서 으름장을 놓던 그 함대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현무5 ALBM 한 발의 위력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중국 CCTV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라는 식으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현무5가 중국의 모든 계산을 바꿔놓았거든요. 미국의 반응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워싱턴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말 그대로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이 갑자기 이런 무서운 무기를 꺼내들었으니 당황할 만했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고 있었지? 펜타곤 상황실에서 벌어진 긴급회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위 장성들이 모여서 서로 나도 몰랐다, 우리도 몰랐다를 연발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도 한국의 ALBM 개발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극비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갑자기 동맹국이 세계 최초의 ALBM을 실전에서 쏴버린 거예요. 국방부 안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한쪽은 우와, 이거 대박이네. 우리 편이 더 강해졌잖아. 라고 좋아했고, 다른 쪽은 어떡하지? 중국이 완전 화날 텐데. 라고 걱정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건 CIA와 국무부의 정반대 반응이었어요. CIA야,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됐네. 이제 김정은이 함부로 못 쏠 거야. 국무부 아이고, 중국이랑 관계 완전 꼬이겠네. 어떻게 수습하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오전 9시 30분, 북한이 정말로 미사일 발사를 포기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효과가 있었네. TEL들이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위성 정보였어요. 현무5 한 발의 위협에 북한이 완전히 굴복한 거였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골치 아프게 했던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이 소식이 워싱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케이, 이거 진짜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백악관 상황실에 모든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평소답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 돈 안 쓰고 알아서 북한 문제 해결해줬잖아. 이거 완전 윈마이너스 윈이네. 트럼프는 항상 비용을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미군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동맹국이 알아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주니까 완전히 만족스러워했어요. 국방장관이 더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대통령님, 이거 보세요. 한국 ALBM이 중국 견제하고 북한 억제하고 우리는 뒤에서 편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이보다 좋은 거래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은 한국의 ALBM을 통해 모든 이득을 얻으면서도 위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오전 11시, 드디어 트럼프의 결정이 나왔어요. 한국 애들 진짜 잘했네. 완전 지지한다. 대통령다운 직설적인 표현이었어요. 정식으로는 한국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전적으로 승인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벌어진 일이 더 중요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 거였는데 미군의 모든 첨단 장비를 우리 ALBM과 연결해주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KH-11 정찰위성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E3 센트리도 상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지스함 레이더 데이터까지 다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감시망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오후 2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훌륭한 동맹이다. 자기 돈으로 자기 무기 만들어서 나쁜 놈들 혼내주고 우리한테는 돈도 안 받고 도와준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 트럼프다운 솔직한 표현이었어요. 정치적 수사 없이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의회 반응도 정말 놀라웠어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한국 지지로 뭉쳤어요. 한국이 우리 세금 절약해주고 있잖아. 북한 골치거리 알아서 해결해주는데 고마워해야지. 이런 식으로 초당적 지지가 나온 거예요. 미국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국 이익이었는데 한국의 ALBM이 그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거거든요. 저녁 6시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최종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ALBM 편대와 상시 협력 체계 구축하라. 이제 우리 KF-21들이 미군과 완전히 하나가 된 작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날 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 나쁜 놈들 혼내주는 새로운 무기 만들었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똑똑해서 자랑스럽다. 미국이 우리 편에 확실히 선 순간 동북아 전체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마치 축구 경기 중에 갑자기 새로운 룰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KF-21과 현무5 ALBM 때문에 동북아 전체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건 북한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TEL 전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거든요. 어디로 숨어야 안전하지? 북한군 지휘관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산속으로 숨기면 비교적 안전했거든요.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ALBM은 차원이 달랐어요. KF-21이 어디서든 날아와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쏠 수 있었거든요. TEL이 발사 준비하는 순간부터 현무5가 떨어질 때까지 고작 10분도 안 걸렸어요. 10분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 더 무서운 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KF-21이 일반 훈련을 하는 건지 진짜 공격하러 오는 건지 북한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한국 영공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평양에서는 즉시 비상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TEL 운용 시간을 대폭 줄이고 가짜 목표물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어요. 김정은 위원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 군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ALBM의 속도와 정확도를 따라갈 방법이 없었거든요. 중국 상황도 웃겼어요. 동중국해에서의 해상 패권 전략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거든요. 우리 큰 배들이 왜 이렇게 위험해졌지? 항모나 상륙함 같은 거대한 함선들은 현무5에게는 완벽한 관역이었어요. 크고 느리고 숨을 곳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현무5는 회피기동까지 하니까 중국 함대의 방어 미사일로는 막을 수도 없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본토였어요. 칭다오, 상하이, 닝보 같은 주요 항구들이 모두 현무5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바다에서 설치다가 우리 집까지 날아오면 어떡하지? 중국 해군 지휘관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상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할 때마다 본토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베이징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해상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공격적인 전진 배치 대신 방어적인 후방 배치로 바꾼 거예요. 한국 ALBM 피해서 작전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중국군 작전 지도에 새로운 선이 그어졌어요. ALBM 위험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요. 사실상 한국 근처에서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정말 반가웠어요. 와, 한국 덕분에 중국 위협이 줄어들었네. 도쿄에서는 한국의 ALBM 능력을 완전히 환영했어요. 중국 함대가 일본 쪽으로 오기 어려워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안전도 높아진 거거든요. 일본 방위성에서는 즉시 우리에게 협력 제안을 보내왔어요. ALBM 정보 좀 같이 공유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한일 관계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억제력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핵무기 vs 핵무기.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해고산으로 대응하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재래식 슈퍼무기 vs 모든 위협. 핵무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무서운 억제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게다가 핵무기보다 사용하기 훨씬 쉬워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였고요.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대만에서는 우리도 중국 본토 칠 수 있는 무기 만들어야겠다고 했고, 폴란드는 러시아 견제용으로 ALBM 팔아달라고 우리에게 연락해왔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거였어요. 이제 북한과 중국이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 하면 현무5 날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ALBM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며칠 후 한 외국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하늘에서 날아오는 망치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왔다. 정말 그랬어요. 새로운 억제의 법칙이 진짜 평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오전 9시 독수리원과 독수리2가 강릉 기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냥 일상적인 훈련 비행을 마치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별일 없었네. 기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KF-21 두 대가 평범하게 착륙해서 평범하게 경납고로 들어가는 모습만 봤거든요. 세계 역사를 바꾼 무기가 달려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국방부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도 정말 간단했어요. KF-21 보람의 두 대가 동해에서 정례 훈련을 했습니다. 끝.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들도 또 훈련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그 비행이 온 동북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이징과 평양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그날부터 밤마다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ALBM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수백 장짜리 보고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뜨면 일단 우리 함대부터 피하자. 이런 식으로 작전 계획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공군을 그냥 무시했는데 이제는 KF-21만 보이면 벌벌 떨게 된 거거든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는 시진핑이 직접 군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혼을 냈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몰랐어? 중국 정보기관들이 완전히 대인 거였어요. 한국의 ALBM 개발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실전에서 당한 거거든요. 북한은 더욱 심각했어요. 김정은이 군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아예 전략을 바꿔버렸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TEL 작전은 이제 위험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기존의 이동식 발사 전술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현무5는 어디든 찾아가서 100m 지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며칠 후 입수한 중국 내부 문서였어요. 한국 ALBM으로 인해 기존 작전 계획의 80% 수정 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군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만들어온 해상 전략을 거의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본은 완전 반대였어요. 도쿄에서는 한국의 ALBM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가했어요. 중국 함대가 우리 쪽으로 못 오겠네. 실제로 그랬어요. 중국이 일본을 위협하려고 해도 한국의 ALBM 때문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짜로 보안 업그레이드를 받은 셈이었어요. 몇 개월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요즘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질문했는데 국방장관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억제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억제력의 정체가 바로 하늘의 그림자, 현무5 ALBM이었던 거예요. 이제 중국과 북한 지휘관들은 매일 밤 작전 회의할 때마다 한국 지도를 봐야 했어요. 강릉, 청주, 대구, KF-21이 있는 모든 기지를 확인하면서 여기서 현무5가 날아올 수 있다고 계산해야 했거든요. 한국 애들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이런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영원히 박힌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위협, 바로 하늘의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긴장이 완화됐거든요. 현무5 덕분에 오히려 더 안전해졌네. 정말 그랬어요. 강한 억제력이 진짜 평화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선이나 협상이 아니라 확실한 무력으로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단순히 무서운 무기를 얻은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도구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현무5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어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거기 있으면서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고 했죠? 우리의 평화 의지라는 빛이 만들어낸 억제력의 그림자가 오늘도 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평화의 이야기였어요. 삑삑삑 경보음이 새벽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찢어놓았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저의 심장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러시아 전투기 5대, 동북 쪽에서 접근 중.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발트 3국이 마주한 현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투아니아 육군 제오포병 여단장 유스티나스 발카우스카스 대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6시도 되기 전 그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던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1940년 여름 구소련 붉은 군대 탱크가 빌뉴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 국기가 찢어져 바람에 나부끼던 그날의 기록이었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급히 작전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그 흑백 사진 속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참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리듯 우리 영공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정보참모의 보고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이 이달 들어 7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낡은 소련제 견인포 24문과 몇 대의 구식 대공미사일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들로 마하 2로 날아다니는 현대식 전투기를 상대한다는 것은 돌팔매로 제트기에 맞선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동시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급보였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었죠. 먼저 심리전으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는 국지전과 전쟁으로 땅을 빼앗는 전형적인 러시아 전략이었습니다. 발트 3국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쪽으로는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 기지가, 동쪽으로는 벨라루스의 칠러 정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남쪽 폴란드만이 유일한 자유국가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러시아는 주변국을 고립시킨 후 일거에 무력으로 제압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오히려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 하나가 친구와 장난치며 깔깔거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의 지하철역에서 공습을 피해 떨고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처럼 화물열차에 실려가거나 우크라이나 아이들처럼 방공으로 피하는 일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다짐이 솟구쳤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령, 내일부터 나토 합동참모회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방안을 논의해야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방의 지원이 있어도 결국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민의 몫이라는 것을요. 과연 외부의 지원만으로 우리가 진정 자주독립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탈린까지 이어지는 좁은 통로, 일명 수알키 갭이 봉쇄되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스티나스야,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한다. 아침 7시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라트비아 영공이었습니다. 우리 세 나라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한 나라가 위협받으면 모든 나라가 위험해지는 구조였죠.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보여준 자주포 영상이었습니다. K9이라는 이름의 그 무기는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55초 만에 진지를 완전히 바꾸는 기동력 40km에 달하는 사거리, 분당 6발의 연사 능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현대전에서는 발견되면 곧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K9은 달랐습니다. 사격 후 즉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였죠. 혹시 이것이 답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들고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강태준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의 첫 마디는 마치 운명의 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대령님,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빌뉴스 기차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령과의 통화에서 그가 이미 유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차역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49년 3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 병사들이 우리 집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당시 22살이었던 할머니는 갓난아기였던 아버지를 품에 안고 가축 운반차에 실려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베리아 동부의 얼어붙은 땅이었죠. 그 화물열차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단지 벽면에 뚫린 철창 몇 개가 전부였고 바깥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도 난방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울면 안 된다고, 소리가 새어나가면 병사들이 총을 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견뎌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15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절망감이 사람들을 하나씩 앗아갔거든요. 할머니가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온 곳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저 폐허만 남은 마을이었죠. 기차역 승강장을 걸어가며 저는 그 옛날 화물열차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철제 바퀴가 레일을 굴러가는 소리, 차량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찬바람, 그리고 고향을 등지며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달려가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을요. 그들에게 그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10%가 강제 이주되었고 라트비아 역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베리아 핵열차에 실려갔습니다. 발트 3국 전체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중 7만 5천 명 이상이 굴라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그런 열차를 타서는 안 된다고, 그러려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았지만 군인이 된 후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직접적인 무력 침공 대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거죠. 마치 그 옛날 화물열차에 사람들을 태우기 전에 먼저 공포감부터 심어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차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도 언젠가 강제로 어딘가로 떠나야 할 날이 올까요?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강태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나누며 그가 건넨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그 잊을 수 없는 열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강태준 대령과의 만남 이틀 후 빌뉴스 국방부 제3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검은 서류 가방에서 나올 내용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했습니다. 탈린의 마르쿠스 차관과 리가의 아이바르스 준장의 얼굴에는 똑같은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 달간 계속된 러시아의 도발에 지쳐 있었거든요. 강 대령은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발트 3국의 군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거리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원 안에 우리 세 나라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보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러시아군의 군사 동향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는데 서부 군광구에 배치된 전력이 평시의 3배로 증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 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남은 경험을 나누러 왔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느닷없는 침공으로 나라가 폐허가 된 경험이 있다면서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드디어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 무기가 어떻게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바꿀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갔습니다. 기존의 견인포는 적의 포병 사격에 속수무책이지만 K9은 사격 후 1분 이내에 완전히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네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지난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드론과 포병의 협업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분석 자료였거든요. 현대전에서는 발견되면 곧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 따라서 기동성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60km까지 확장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칼리닝그라드 기지의 일부 시설까지도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왔습니다. 강 대령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포괄적 방위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 장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함께 지켜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쿠스 차관이 화면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라트비아의 아이바르스 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발트 3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역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막연하게 꿈꿔왔던 것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거든요. 강태준 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2주일 후 저는 라트비아 북부의 아드라지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입김이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고 발밑의 눈은 밟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은 발트 3국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을 자랑하는 곳으로 진정한 무기의 성능을 시험하기에는 더없이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반짝이는 회색 차체의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비교 대상인 러시아제 ES-35 코알리치아 SV-5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무기 모두 각각의 나라가 자랑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지만 곧 벌어질 시험은 그 진가를 가려낼 냉혹한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동 테스트였죠. 라트비아 포병대의 야니스 중위가 K9의 조종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한 번에 걸렸고 디젤 엔진의 낮은 울림소리가 새벽 정적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정확히 30초 후 포탑이 목표를 향해 돌아갔고 첫 포탄이 목표 지점 근처에 정확히 착탄했습니다. 반대편 훈련장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신 러시아제 ES-35 모의포대의 엔진은 한 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유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고 예열 과정과 위치 보정 때문에 첫 포탄이 발사되기까지는 거의 4분이 걸렸습니다. 첫 포탄의 명중률도 K9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오전 8시 두 번째 시험은 연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K9은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총 18발을 발사했습니다. 자동화된 탄약 이송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포신의 온도 관리 시스템도 문제없이 기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8발 모두 목표 지점 중심에서 안정적인 명중률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ES-35 러시아 자주포 모의포대는 초기 몇 발은 괜찮았지만 연속 사격이 계속되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포탄부터는 명중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포신 과열로 인한 정확도 저하가 심각해졌습니다. 15분 연속 사격 후에는 시스템 냉각을 위해 사격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오후에 실시된 기동성 테스트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 포병 전술의 핵심인 사격 후 이탈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K9은 사격 완료 후 정확히 50초 만에 완전히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가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탐지 실패라는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식 전술에 맞춘 모의포대는 진지 이동에 3분 4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가상의 반격 포탄들이 원래 사격 진지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난 뒤였죠. 실전이었다면 러시아 모의포대는 움직이기도 전에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4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난 후 결과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의 알베르츠 준장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155구경의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 능력에서는 세대 차이가 난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K9의 신뢰성은 북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참관단으로 온 마티 대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미래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ES-35 러시아제 최신 자주포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기라고 혹평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 발트 3국의 미래를 엿본 것 같았거든요.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최첨단 기술을 통해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K9의 운용 철학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타격으로 적의 의지를 꺾는다는 개념 말입니다. 이는 우리 발트 3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었죠. 아드라지 훈련장에서의 시험이 끝난 지 사흘 후 저는 에스토니아 국방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탈린에서 열리는 발트 3국 합동 군사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 K9 자주포가 보여준 그 놀라운 속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 침울하기만 했던 고위 장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거든요. 에스토니아 국방참모총장 마르틴 햄 대장이 첫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50초.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햄 대장은 화면에 전술 지도를 띄웠습니다. 수알키 갭에서 탈린까지 이어지는 좁은 회랑, 그 곳곳에 표시된 가상의 K9 포대 위치들이 보였습니다. 각 포대마다 붉은 원과 파란 원이 그려져 있었는데 붉은 원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 탐지 범위를, 파란 원은 K9의 기동 반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포병 교리에서는 적의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격 후 최소 3분에서 6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K9은 50초 만에 완전히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어떤 대포병 시스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칼리쉐 준장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주 아드라지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9이 첫 번째 사격을 완료하는 순간부터 시계를 재기 시작했는데
포탑이 중립 위치로 돌아가는데 10초, 주행을 시작하는데 15초, 새로운 진지에 도착해서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데 30초, 총 50초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동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칼리쇠 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생존율은 첫 사격 후 진지 이동 속도에 직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는 아군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위치를 파악하는데 평균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그 다음 적의 반격 포탄이 원래 사격 위치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1분에서 2분이 필요하죠. 즉, 우리에게는 최대 5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견인포나 구식 자주포는 이 시간 안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K9은 1분도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알기르다스 부트케비치우스 대령이 더욱 놀라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K9의 이런 기동성이 우리 발트 3국의 지정학적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토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9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 번 사격 후 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동안 절망적으로만 느껴졌던 우리의 군사적 현실이 갑자기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부트케비치우스 대령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속도는 곧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곧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상대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햄 대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K9이 보여준 속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주국방의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탈린의 야경이 평소보다 밝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시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죠. 50초라는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탈린 회의에서 한 달 후 저는 폴란드 북부의 오르지시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아이언 울프 2024가 시작되는 첫날이었죠. 이번 훈련에는 19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했고 그 중심에는 우리 발트 3국의 새로운 희망인 K9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설치된 관측소에는 나토 각국의 고위 장성들과 무기체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유럽사령부의 제임스 해커 대장, 독일 연방군의 알프레드 마우어 준장, 프랑스군의 피에르 뒤폰 대령 등 쟁쟁한 인물들이 모두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K9이 서 있는 곳이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단순했지만 가혹했습니다. 가상의 적군이 수알키 갭을 봉쇄하려 한다는 상황에서 발트 포병대가 25km 떨어진 적 기갑부대를 신속히 무력화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은 5분.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어지는 황금 시간이었죠. 오전 10시 정각, 훈련 시작 신호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의 엔진이 울리는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퍼졌고 포탑이 목표를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소의 전자시계는 무정하게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된 것은 시작 신호로부터 정확히 42초 후였습니다. 포구에서 나온 화염과 연기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25km 떨어진 목표 지점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명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K9은 첫 포탄 발사 후 즉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1분 15초 후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동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을 연달아 퍼부었습니다. 관측소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해커 대장이 옆에 있던 참모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독일의 마우어 준장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확히 4분 40초 후 마지막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훈련장에는 완전히 파괴된 가상 적군 진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K9은 단독으로 그것도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적 기갑 대대급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심판단장인 노르웨이군의 페르 에베르트 대령이 결과를 발표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무력화 완료 시간 4분 40초. 명중률 100%. 아군 피해 없음. 그 순간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군 유럽사령부의 해커 대장이 옆 사람에게 속삭인 말이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속도, 정확도, 생존성. 이건 다른 차원의 무기다. 훈련이 끝난 후 브리핑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의 마우어 준장은 자국의 PGH-2000과 직접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PGH-2000이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면 최소 10분은 걸릴 것이고 그것도 적의 반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듀폰 대령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K9이 보여준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추지는 못했다면서 이는 포병 전술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해커 대장 말이었습니다. 그는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발견 즉시 파괴되는 현대 전장에서 K9의 유령 같은 기동성은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강태준 대령과 마주 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K9이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지와 훈련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K9의 성능만이 아니라 발트 3국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이 끝난 지 한 달 후 빌뉴스 작전 상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경보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는 참모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 대신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횟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칼리닝그라드 기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중 상당수가 내륙으로 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사진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나는 변화였죠. 마치 호랑이가 발톱을 살짝 감춘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탈린 상공에서 한 주에 서너 번씩 목격되던 투-95 전략 폭격기의 출현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리가 앞바다에서 벌어지던 러시아 해군의 도발적 훈련도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나토 훈련에서 K9이 보여준 압도적 성능이 있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적진지 초토화 완료 시간 4분 40초의 기적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러시아 역시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K9의 기동성이 기존 방어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발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계산법도 달라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빌뉴스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만 들려도 불안해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평온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빌뉴스 대성당 광장을 걸으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광장 한편에 전시된 K9 자주포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들이 거대한 포신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 광장에서는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K9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위로는 민간 항공기만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시베리아 행 화물열차,
강태준 대령과의 첫 만남, 라트비아 훈련장에서의 혹독한 시험, 그리고 나토 합동훈련에서의 압승까지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조용한 하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일과 마감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음.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참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잦아든 지 2달 후 빌뉴스의 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대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발트 3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빌뉴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리스 강 위로 반사되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게디미나스 성탑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발트 3국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에스토니아 국방차관 마르쿠스 퀼바스가 첫 번째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킬 용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라트비아의 알베르츠 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지정학적 절망감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었다면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강 대령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태준 대령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의지가 오늘의 K9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말이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빌뉴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 대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거든요.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이 70% 감소했고 국민들의 안보 신뢰도가 2배로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입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저는 강 대령과 함께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난간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K9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얻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자신감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K9이 가져다준 안정감은 우리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뉴스 공항에서 강 대령을 배웅하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발트 3국은 더 이상 역사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발트의 하늘은 여전히 겨울빛이었지만 이제 그 위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건한 연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둥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우리의 진정한 방패입니다.